이게 반도체 업종은 투자하기 정말 쉬워요. 실적이 가장 나쁠 때 사면 돼요. 그다음에 실적이 정말 좋을 때 그때 팔면 되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지난주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반도체가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멱살 놓치지 않을까요? 6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멱살을 놓치지 않을지 말지 5월에는 팔라더니 5월엔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지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제가 고매한 분을 모시고 멱살이라는 거친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 어떻게 반도체와 꽉 잡은 두 손 놓치지 않을까요? 봐야죠. 반도체가 그 미국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을 때는 빅테크들이 주가가 안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는 계속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얹어서 계속 오르는데 왜 빅테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일단은 뭐 금리가 높으면 네. 미래의 가치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술주들, 성장주라고 하죠. 이 기술주들이 실적이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뭐 6월달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6월달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자체가 슬로우 다운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올라갔던 요인들은 보면 실적들이 잘 나와요. 실적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5월 달에 상승한 요인도 보면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 보니까 그 포드 가이던스에서도 앞으로도 돈 더 잘 벌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엔비디아를 진작에 담지 못하신 분들 AI 쪽 요거 미리 못 내다보신 분들은 지금 같이 가도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까요? 봐야죠.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지 말고 약간 주춤할 때 그럴 때 조금씩 장기적으로 모읍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일단은 네. 좀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초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고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 이후에 올라왔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일단은 뭐 그때부터 화두가 됐었던 건 반도체 바닥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부터 반도체 업종들이 견조했었거든요. 이게 반도체 업종은 투자하기 정말 쉬워요. 실적이 가장 나쁠 때 사면 돼요. 그다음에 실적이 정말 좋을 때 그때 팔면 되고 항상 그래 왔었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보면 그 실적이 가장 피크를 칠 때 우리나라 지수가 2021년도 여름에 3,300을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봤을 때 이제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슈가 됐었던 거는 경기 피크아웃.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하는 속도가 이제부터는 둔화될 거야. 이 말 나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다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마이크론, 뭐 ASML, 뭐 TSMC, 뭐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반기 때는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연초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사는 거는 AI 산업.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이세돌 선생님. 알파고. 아, 생각나죠. 막 보도국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제 알파고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2016년도.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반도체 업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거의 성장을 못하고 마이너스를 보여가지고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박스피라고 하죠.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우리나라도 보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던 거는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사다 보니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시장이 화두가 됐던 거는 삼성전자만 뭐 주식이냐 뭐 삼성전자 빼고 뭐 다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지금도 분위기가 비슷한 게요. 요즘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 보니까 한 15조, 16조 원 샀는데 삼성만 거의 10조 원 가까이 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 삼성만 이렇게 사요? 일단은 AI 산업에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 네. 발표를 했을 때 AI 산업에서 이제 뭐 디램의 성장이라든지 낸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AI 산업에 그 AI 산업 하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네. 그다음에 바드 그 구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AI 산업의 특징은 승자 독식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정말 좋은 기업이 모든 걸 다 먹는 승자 독식 산업인데 누가 승리할지 모르죠. 아마존이 승리할 수도 있고 뜬금없이 메타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기술주들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요.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캘리포니아 금광 갈 때 네. 가장 누가 금을 캘지 모르지만 가장 큰 수익을 난 거는 청바지 업자. 그렇죠. 그죠? 엘사. 그런 것처럼 네. 이 반도체는 특히 프리미엄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삼성전자의 DDR5라든지 뭐 이런 프리미엄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는 수요가 부족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증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하반기 이후에 근데 물론 이제 AI 산업이라는 게 당장 매출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일단은 그걸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부품 단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약간은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고평가 논란들도 지금 현재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뭐 글로벌리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거나 뭐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이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장의 화두가 바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정을 보일 때는 뭐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죠.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가장 바닥일 마이너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올인해가지고 딱 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다만 이제 그 2016년도부터 좀 슈퍼 사이클이 좀 왔었거든요. 네. 이게 반도체는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당시 이제 AI 산업에 대한 투자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왔었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서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슈퍼 사이클 자체가 기간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큰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주식 계좌에 없으면 바보 소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골드러시에 청바지 누가 만들어서 파는지 보고 청바지랑 곡괭이 만들어서 파는 그쪽을 포트폴리오에 좀 담는 건 현명한 선택이다. 근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반도체는 투자하는 게 쉽습니다. 반도체 바닥일 때 샀다가 반도체 경기 좋을 때 팔면 됩니다 하셨는데 그럼 좋은데 반도체 경기 좋을 때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막 86층에도 사람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시면 되죠. 그냥 어떻게 물을 좀 타면서 가져가요? 86층에서 샀는데 네. 지금 70층 만약에 좀 있다가 좀 더 조정을 보이게 지금 60층, 70층까지 왔어요. 네. 70층, 60층에서 못 사요. 그죠? 그렇죠. 망하는 회사는 망할 수도 있나? 좀 큰 그림 볼까요? 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AI 산업이라는 게 1, 2년 만에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 효과가 컸던 거는 AI 우리 보통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 박스권을 모일 때 테마 장세가 불거든요. 2차 전지가 폭등을 했다가 뭐 어떤 때는 바이오가 폭등을 하든가 2016년에는 바이오가 뛰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때는 또 요즘에는 AI 산업이 뛰거나 이런 식으로 테마 장세가 부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AI 산업도 혹시나 이런 테마 장세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하는 네.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 산업에 진짜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 아니다. 진또백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를 본격적으로 샀던 거는 그 서비스나우라는 온라인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네. 그 서비스나우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특히나 이제 AI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나우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 높인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겐 좀 슬프지만 구조조정이 좀 심각해지는 거고 대신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나우가 뭐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향후에도 AI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저성장 저금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네. 그 맨날 이제 생산성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 AI 산업이 생산성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개선시키는 대신에 이제 슬픈 얘기지만 구조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느낌이 알겠어요. 반도체의 방향성이라는 건 어떻게 가져가라는지 알겠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다 이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기는 될 건데 언제 될 거야? 우리 그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요거 되고 나면은 이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냐 마는 거냐 논점이 좀 옮겨갈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덜 쓰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리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1960년대 이후에 78번의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거를 뭐 포기해서 디폴트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거 타결될 거야. 다만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정치권들끼리 매번 싸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 2011년도 때 그때 그렇죠. 오바마 정부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유럽 경기 위기, 신용 위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쫙 밀렸었던. 물론 이제 이게 타결은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타결 내용에 더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타결을 본다는 거는 두 주체, 그러니까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서로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서로 양보들을 조금씩 하잖아요. 결국은 가장 핵심은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거죠.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된다라면 그게 이제 어느 부문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제 IRS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안에 있는 것들을 크게 줄일까 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니었었고요. 다른 쪽에서 좀 줄이긴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제 경기에 지금 현재 나빠지고 있는 경기를 좀 더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기에는 고용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돈도 잘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금리를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 나올 때 야 물가 봐봐 금리 더 올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경기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보인 적도 최근 들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것들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고 있는 PCE 물가를 보면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안 빠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출 그날 같이 발표됐던 게 개인 지출. 네. 이게 보니까 저축률이 4.5에서 4.1로 쭉 빠지면서 그 지출이 확 늘었어요. 그게 그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늘긴 했죠.
자신의 이제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매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대형 기술주들 뭐 구조조정이 뭐 몇만 명씩 막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바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다른 회사에서는 곧바로 또 취직이 가능했던 게 최근의 행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시점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하반기 되면 고용이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이 지금 현재 계속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죠. 무역 적자가 그렇죠. 장기간 이어지고 있죠.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이 흐름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수까지도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미국도 지금 현재 내수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여서 기술적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에 네. 들어갔고 글로벌 경기에서 하나둘씩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알 수 있냐면 가장 쉬운 거는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표가. 이 OECD라는 곳에서 글로벌 각국의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경기의 선행지수라 하면 주식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 건데 그것들을 종합을 해서 지수화한 건데 이거를 보면 2021년도 여름에 우리 꼭지했을 때 경기 선행지수가 꼭지였고요. 그 다음부터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살짝 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6개월 후가 이제 경기의 바닥이에요. 경기 선행지수의 바닥은 올 여름, 그다음에 올 겨울에는 경기의 바닥. 좀 늦어지면 내년도 1분기 바닥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을 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경기는 계속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오늘같이 비 온 날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낙엽처럼 쓸어도 떨어지지 않는 낙엽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회사에. 그렇다면 경력으로 이직하거나 이런 시장이 당분간 굉장히 얼어붙을 테니까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괜찮겠죠. 빚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 당분간. 근데 이제 빚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가 가장 바닥일 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는 빠지면서 내가 내는 이자는 줄어들고 변동으로 빌렸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가 가장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냐? 네. 그건 이제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근데 경기가 정말 좋을 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 증시가 날아가고 금리는 낮고 이러니까 그때 막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만약에 정점에서 돈을 꺼서 투자했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것만 계속 목격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 뒤에 금리는 계속 올랐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시즌도 끝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두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연준의 금리 정책, 그다음에 그 글로벌 경기 이쪽으로 이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장이라고 봐야죠. 자, 경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하셨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이후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했죠. 네. 그때 당시 유럽 증시가 한 20% 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 10% 이상 뛰었었고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슈였는데 그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던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로화 강세 보였고 이게 이제 결국은 킹달러 이슈가 있었던 달러화의 약세를 촉발했던 게 하나. 그다음에 그때 인플레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꺾이는 이게 그 수준 자체가 이제 점차 낮아지는 그런 신호가 딱 나오면서부터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지금 끈적끈적거리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영국 물가 최근에 나온 거 봐도. 그렇죠. 네.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네. PCE 가격 지수도 보면 그래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수치는 헤드라인 숫자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가솔린 가격이 작년에 5월 달에는 미국은 이제 드라이빙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는 다니죠. 드라이빙 네.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메모리얼데이 이 연휴 때부터가 걔네들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가솔린 가격이 작년에 폭등을 했다라면 지금은 점차 둔화되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주거 비용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는. 그래서 인플레는 빠지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이클이 크게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투자 타이밍에 관한 조언도 속속들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들을 게 되게 많았어요.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